옛날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한적한 고을 은하리에는 박지훈이라는 젊은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와는 달리 유난히 맑고 깊은 눈빛을 지녔습니다. 비록 가난하여 글 공부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홀어머니 이씨 부인을 극진히 모시는 효자로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지훈의 손은 농사일로 거칠어져 있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밭보다는 책상머리가 어울릴 법한 선비의 풍모를 풍겼습니다. 그는 남몰래 시를 짓는 것을 즐겼고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인간사의 희로애락을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내는데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느 늦봄, 해질녘, 지훈은 고된 밭일을 마치고 땀에 젖은 이마를 소매자락으로 훔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지게가 무겁게 눌려 있었지만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오늘 밭을 다 갈았으니 어머니께서 좋아하시겠지. 올해 보리 농사가 풍년이 들면 겨울 걱정은 한시름 덜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걷던 그의 귀에 문득 아름다운 검언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마을 윗역 송화골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푸른 기와집 담장 너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의 노랫소리 같기도 하고 깊은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소리 같기도 하여 지훈의 발걸음을 저절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저토록 애절하면서도 맑은 소리는 처음 듣는구나.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신선의 연주 같으니. 지훈은 지게를 내려놓고 홀린 듯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담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친 호미를 든 채 흙먼지가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검은 고소리가 이끄는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발밑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호미날이 그의 발등을 살짝 찌고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주변에서 함께 일하고 돌아가던 다른 농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이, 박서방. 양반댁 담장에 귀를 대면 신선이라도 될 줄 알았는가? 쯧쯧. 일하다 말고 딴 생각을 하니 저 모양이지. 그러다 큰일 나겠네. 지호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지만 넘어진 것보다 검은구 소리가 잦아들까봐 더 걱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픔을 애써 참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정도 상처쯤이야. 저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는 발등의 상처를 대충 옷자락으로 닦고는 다시 담장 가까이 다가가 이번에는 조심스레 발을 내디디며 검은 곳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훈 자신을 부르는 듯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매일 같은 시간에 검은 곳 소리를 듣기 위해 밭일을 서둘러 마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곳 소리가 들려올 시간이면 어김없이 푸른 기와집 담장 아래를 찾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는 그 검은 꽃 소리를 잊지 못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나뭇가지 2개를 주워들고 검은고 연주를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나뭇가지를 탱이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으나 그의 표정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이씨 부인이 마당으로 나오다 지훈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뜩이나 고된 농사일에 지쳐있던 터라 아들의 철없는 행동에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마디에는 수십 년 농사일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지훈아, 또 그 해괴한 짓이냐? 밭일은 제대로 하고 온 것이냐? 어머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니 정말 검은 고소리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언젠가는 저런 멋진 검은 고를 연주해보고 싶습니다. 허튼 생각 말거라. 네 손은 홈이나 갱이를 쥐라고 태어났지 검은 고 줄이나 튕기라고 태어난 손이 아니니라. 분수를 얼어야지. 지훈은 어머니의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나뭇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꿈과 희망이 가득 차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씨 부인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훈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이리 와 앉아 보거라. 지훈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씨 부인의 눈빛이 평소보다 더욱 진지해 보였습니다. 네가 요 며칠 송화골 최참판댁 담장 밑에서 거문구 소리를 엿듣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어미 말을 새겨 듣거라. 네 귀는 거문구 소리나 듣는 귀가 아니라 소 울음 소리나 밭 가는 소리를 듣는 귀니라. 어머니, 그저 됩는 것뿐인데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음악 같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이씨 부인은 아들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훈이 알지 못하는 깊은 두려움과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옛말에 개구리가 황새를 흉내내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하였다. 양반과 상놈은 하늘과 땅 차이니 넘보지 말아야 할 벽이 있는 법이다. 어머니, 제가 어찌 양반이 되려 하겠습니까? 그저 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 듣는 것뿐입니다. 이 어미 말을 명심하거라. 네가 양반 때 큐수를 동경하거나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니라. 네 분수를 알고 살아야 화를 면할 수 있느니라. 지훈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맑고 청아한 검은 고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아들의 표정에서 자신의 말이 그저 바람결에 흩어지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지훈아, 너는 어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구나. 그 푸른 기와집에서 검은 고를 타는 규수가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최참판 대감의 외동딸 최서현 아씨이시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병약하여 규방에서만 지내시는 분이란다. 감히 내가 넘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니라. 어머니, 제가 언제 그 아씨를 넘본다고 하였습니까? 그저 검은 고 소리가 좋아 듣는 것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아라. 이것이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농사꾼의 손이니라. 네 손도 머지않아 이렇게 될 것이니 헛된 꿈은 일찌감치 접어두거라.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년간 고된 농사일을 해왔음에도 어머니의 손처럼 굳은 살이 박히거나 거칠어지지 않고 오히려 곱상하다는 말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시 부인도 그런 아들의 손을 보며 다시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저는 그저 농사 짓고 어머니 모시며 평범하게 살 것입니다. 시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훈이 이해하지 못할 깊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 어미는 그저 네가 평범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니라. 남들 눈에 띄지 말고 헛된 욕심 내지 말고 그저 순박한 농부로 살아가거라. 그것이 너를 지키는 길이다. 지훈은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든 후 지훈은 몰래 등잔불을 켜고 자신이 숨겨둔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검은 고 소리에 맞춰 지은 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이 쓴 시들을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푸른 기와집의 아씨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후 장터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상인들이 허둥지둥 물건을 거두고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은 우산도 없이 장터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떨어지는 빗소리마저 검은 고 선율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빗소리마저 그분의 검은 곳소리 같구나. 이복의 젊은이 비를 흠뻑 맞고 서 있다니 정신이 나갔나? 어서 이리 와서 비를 피하게. 지훈은 멋쩍게 웃으며 처마 아래로 옴을 피했습니다. 그의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두 노인이 나누는 대화가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송화골 최참판댁 서연아 씨가 또 병환이 위중하다지 뭔가?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다더구나. 그래도 그 검은고 솜씨 하나는 천하일품이라 하던데. 내 팔촌이 그 댁에서 일하는데 서연아 씨가 검은고를 연주할 때면 새들도 날아와 처마 밑에서 귀를 기울인다고 하더군. 지훈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노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들, 방금 말씀하신 최참판댁 서연아 씨에 대해 혹시 더 아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이 녀석 보게 감히 양반댁 교수와 씨에 대해 묻다니. 네 주제를 알아야지. 소똥이나 치우는 것이 네 놈의 일이 아니더냐? 지우는 노인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길로 송화골 최참판댁 근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장터 구석에 있는 종이 파는 가게에 들렀습니다. 주인장, 가장 값싼 종이와 먹을 조금만 주시겠소. 종이와 목은 양반들이나 쓰는 것이거늘 농사꾼인 니놈이 무얼 하려고 그러느냐? 그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보려 하옵니다. 종이 장수는 비웃으며 가장 거친 종이 몇 장과 묽은 먹물을 내주었습니다. 지훈이 돈을 내밀자 장수는 그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구나. 네 손은 농사 짓는 손 같지가 않다. 희한한 일이로다. 지훈은 당황하여 재빨리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종이와 먹을 품에 안고 서둘러 최참판 댁으로 향했습니다. 최참판의 저택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단청이 곱게 칠해진 처마가 보였습니다. 지우는 담장 주변을 서성이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담장 위에 올라가면 안이 보이지 않을까? 그는 주변을 살핀 후 담장 옆에 있는 커다란 살구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담장 위에 올라선 지훈이 안을 들여다보려 몸을 기울이는 순간 그가 밟고 있던 낡은 기와항장이 미끄러지며 그는 담장 바깥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훈은 엉덩방아를 지으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본 행인들이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흑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낮에 장터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에서 들으니 그 검은고 소리의 주인공 아씨 성함이 최서연이라 하지요? 이씨 부인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걱정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그저 알게 되어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헌데 그 서연아 씨는 몸이 몹시 병약하시다 하오나 검은고 솜씨는 천하일품이라 하더니다. 이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불씨를 매만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지우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훈아, 어제 내 말을 정녕 귀담아 듣지 않았느냐? 양반은 양반이요, 상놈은 상놈이니라. 그 선을 넘지 말라 하였거늘.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그저 검은고 소리가 아름다워 듣는 것뿐입니다. 이씨 부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아들의 뒷벽의 밑을 뒤적이다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씨 부인이 들고 있는 것은 지훈이 몰래 그린 한 여인의 초상화였습니다. 비록 거친 종이에 서툰 솜씨로 그려졌으나 그림 속 여인의 맑은 눈빛과 고고한 자태는 어딘지 모르게 최서연 아씨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저 상상으로 그려본 것이옵니다, 어머니. 이씨 부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들여다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림의 수준이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인물의 특징을 잘 잡아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대이놈, 기어이 이런 그림까지 그리다니 정신을 차리지 못할까? 이씨 부인은 그림을 들고 아궁이로 다가갔습니다. 지훈이 황급히 어머니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곳은 제가 밤새 정성 들여 그린 것이옵니다. 제발 태우지 마십시오. 이런 그림이 남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네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것이라는 것을 청녕 모르느냐? 이씨 부인은 단호하게 그림을 아궁이 불 속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며 타들어가는 모습을 지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개가 용이 되려다 개똥밭에 굴러도 시원찮을 것이니라. 네 분수를 알고 살아야 화를 면할 수 있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지우는 불타는 그림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깊은 의문이 어렸습니다. 왜 어머니는 이토록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일까? 그저 그림 한 장일 뿐인데. 어머니, 그저 그림일 뿐인데 왜 그리 두려워하시옵니까? 이씨 부인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등을 돌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어미가 다 너를 지키기 위함이니라. 더는 묻지 말거라. 지우는 어머니의 등 뒤로 흐르는 눈물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두려움과 슬픔은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과도한 반응 뒤에 무언가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제게 혹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지 않으신지요? 없다. 어서 잠이나 자거라. 내일도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씨 부인은 서둘러 이불을 펴고 누워버렸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하고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에 뒤척였습니다. 며칠 후 지호는 어깨에 장작 한 단을 짊어지고 송화골 최찬판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이 무모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장작 배달이라는 구실로 대감집에 들어가 검은 고를 켜는 최서연 아씨의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보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장작 배달 왔소이다. 지온의 외침에 대문 옆 행랑채에서 나이 지긋한 하인이 나왔습니다. 그는 최참판댁의 충직한 하인 김영감이었습니다. 김영감은 지온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장작이라니? 우리 댁에서 장작을 주문한 적이 없는데. 아, 그렇습니까? 제게 최참판댁에 장작을 배달하라 하여 왔습니다만 혹시 다른 분이 주문하신 것이 아니런지요? 김영감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도 일단 지훈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지훈은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최참판댁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 기다리게. 내가 안채에 확인해 보겠네. 김영감이 안차 쪽으로 향하는 동안 지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단청이 칠해진 기둥들과 정갈하게 꾸며진 넓은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늘 들리던 바로 그 검은 곳 소리가 안채 깊숙한 곳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검은 곳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장작단을 어깨에 맨 채 조심스럽게 안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보게, 자네 어디로 가는 것인가? 지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장작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렸을 뿐입니다. 장작이라니, 우리 댁에서는 장작을 시킨 적이 없다. 니놈, 필시 도둑이로구나. 하인들은 다짜고짜 지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훈은 당황하여 어깨에 맨 장작단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그저 장작을 배달하러 왔을 뿐입니다. 하인들은 지훈을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갔습니다. 이내 여러 하인들이 모여들어 그를 둘러쌌습니다. 이 녀석, 행색이 수상하다 했더니 역시나 감히 상놈 주제에 대감댁에 함부로 들어오다니. 이놈 곤장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잠시만요. 제가 소상히 설명하겠소이다. 하지만 하인들은 지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훈에게 회초리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매를 맞으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내 놈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어서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사실 장작 배달이 아니라
저 아름다운 검은 곳 소리에 이끌려왔소이다. 지훈의 뜻밖의 대답에 하인들은 잠시 회초리를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검은 곳 소리? 네. 저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검은 곳 소리에 반하여 그 소리의 주인공이신 아씨를 단 한 번이라도 뵙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인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들었느냐? 이 농사꾼 놈이 우리 서연아 씨를 흠모하여 보고 싶다고 한다. 매를 맞으면서도 저런 소리를 하다니 저 녀석 단단히 미친 게 분명하구나. 지훈은 매질의 아픔 속에서도 담장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검은 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어렸습니다. 하인들은 지훈을 실컷 비웃고는 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잠시나마 그 소리에 가까이 있을 수 있어 행복했소이다. 지훈은 품속에서 몰래 준비해온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밤새 정성껏 눌러쓴 시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그 시를 밤장 너머로 던졌습니다. 바람이여, 부디 내 마음을 그분에게 전해다오. 지훈은 아픈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모한 행동이 어리석었음은 알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맑고 청아한 검은 고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매를 맞은 지훈은 개울가에 쪼그려 앉아 상처를 씻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회초리 자국이 선명했고 입가에는 키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밝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실컷 맞고도 기쁘다니 내가 정말 미친 것인가? 지훈이 물에 얼굴을 담그려는 순간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매를 맞을 줄 뻔히 알면서도 찾아오다니. 자네는 바보거나 아니면 시인이거나 둘 중 하나겠구만. 지훈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중년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하인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바로 최참판 댁의 하인 김영감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최참판 댁에서 일하는 김영감이라고 하네. 자네가 오늘 우리 댁에 무단 침입했다가 매를 맞고 쫓겨난 근홍부렸다. 지훈은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내려 했으나 온몸의 통증 때문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김영감은 그런 지훈을 보며 희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 말게. 자네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닐세. 오히려 도와주러 왔다고 해야 하나. 도와주신다고요? 왜 저 같은 미천한 농부를 도우시려 하십니까? 김영감은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훈은 그것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담장 너머로 던졌던 시였습니다. 이것이 자네의 시인가? 예, 그렇습니다. 어찌 그것을 가지고 계신 것이옵니까? 자네가 담장 너머로 던진 것이 우연히 내 발 앞에 떨어졌네. 자네 같은 농부가 이런 시를 쓰다니 마치 소가 검은 고를 연주하는 격일세 그려. 지훈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의 다음 말에 그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시로군. 내가 지금까지 읽어본 그 어떤 양반네들의 시보다도 뛰어나네. 솔직하고 진솔한 감정이 살아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감은 지훈의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봉주를 꺼내 지훈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이 약은 우리 대감마님께서 쓰시는 귀한 약일세. 내일이면 상처가 훨씬 나아질 것이야. 이토록 친절을 베풀어 주시니 어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됐네. 대신 내게 자네가 쓴 다른 시들을 좀 더 보여줄 수 있겠나? 자네의 재능이 잠옷 궁금하네 그려.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시는 누구에게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쓸데없는 짓이라며 타박하기 일쑤였으니까요. 집에 더 많은 시가 있기는 합니다만 변변찮은 것들입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면 가져오겠습니다. 좋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세. 자네는 왜 그토록 우리 서연아 씨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지훈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검은 곳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의 음악 같아 저의 메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세상 모든 시름을 잊게 됩니다. 김영감은 지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는 지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전에는 참으로 특이한 농부일세. 내일 다시 만나세. 그때 더 이야기를 나누지. 김영감은 지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최참판댁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훈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지훈은 김영감을 만나러 다시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품에는 밤새 고르고 고른 자신의 실들을 소중히 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하늘에서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와 개일가 큰 바위 위에 내려앉아 정답게 서로의 깃을 골라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이, 젊은 시인 양반. 상처는 좀 어떤가?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정말 신기한 약이었습니다. 여기 어르신께서 보고 싶어 하신 저의 졸작들입니다. 김영감은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모두 자네가 지은 시란 말인가? 예, 밤마다 등잔불 밑에서 몰래 적어둔 것들입니다. 어머니께서 아시면 또 불태우실까 두려워 깊이 숨겨놓았죠. 허허, 자네는 마치 거름더미 속에서 피어난 한떨기 매화와 같구먼. 이런 엄청난 재능을 평범한 농부의 몸으로 숨기고 있었다니. 지훈은 부끄러움에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감은 시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율과 표현 방식은 자네 혹시 어디서 글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있는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상하게 꿈속에서 아름다운 시고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귀에 속삭여주는 것처럼요. 김영감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훈의 시에서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이런 운율은, 이런 시법은 궁중에서나 쓰이는 왕족들만이 구사하는 특별한 방식일세. 왕족이라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영감은 지훈의 눈을 뚫어지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자네 정말 이 은하리 농가에서 태어나 자란 것이 맞는가? 물론입니다. 어머니 이씨 부인과 함께 저 초가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훈은 김영감의 질문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은 계속해서 그의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들에는 마치 꿈에서 본 듯한 풍경을 묘사한 구절이 많네. 특히 이 궁궐에 대한 묘사는 마치 직접 본 사람처럼 생생하네 그리요. 사실 저는 가끔 이상한 꿈을 꾸곤 합니다. 아주 크고 웅장한 기와집과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사람들. 어릴 적부터 그런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김영감은 더욱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자네, 손을 좀 보여주게. 지훈은 의아해하며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 영감은 그의 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하네. 농사를 짓는다면서 손에 굳은 살이 거의 없어. 마치 글만 읽는 양반의 손과 같네? 어머니도 항상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무리 고된 농사일을 해도 손이 거칠어지지 않는다고요. 김 영감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지훈의 시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네는 마치 꿈에서 누군가가 가르쳐진 것 같다고 했지? 때로는 꿈속에서 어떤 위험 있는 분이 제게 시 짓는 법을 가르치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김 영감은 지훈의 말에 더 깊은 의심과 함께 어떤 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훈의 출생에 대한 커다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젊은 농부는 평범한 농사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 김 영감과 지훈은 최참판댁 담장 근처 인적이 드문 살구나무 아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김 영감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내가 어젯밤 자네 시를 가지고 우리 서연아 씨께 보여드렸네. 내가 정신이 나갔지. 양반집 규수와 씨께 농부의 시를 전하다니 내 목이 2개라도 모자랄 일이지만 자네 시가 너무나 뛰어나서 도저히 나 혼자만 볼 수가 없었네. 정말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제 시를 서연아 씨께 전해주셨단 말씀이십니까? 김 영감은 지훈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내내 지훈의 시를 읽으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 시의 아름다움과 진솔함은 분명 병약한 서연아 씨의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을 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아씨께서는 자네 시를 읽으시더니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눈물만 흘리셨네. 마치 시가 아니라 양파라도 드린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는 이 시를 지은 이가 누구인지 꼭 알고 싶다고 하셨네. 자네의 재능이 그분의 마음을 깊이 움직인 것이 틀림없어.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가슴은 터질 듯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시를 알아봐 준다는 것,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흠모하는 검은고 소리의 주인공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약속은 못하네. 하지만 계속해서 자네의 시를 아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네. 다만 이 일이 발각되기라도 하면 우리 둘 다 큰일이 날 것이야. 특히 최참판 대감의 친구 조카인 조태수라는 양반이 요즘 자주 댁에 드나들매러 서연아 씨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그자가 성격이 교활하고 야심이 많아 아씨와의 혼인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네. 그자에게 들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야. 김 영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김 영감은 지훈의 시를 품에 넣고 조심스레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위험한 짓을 하는 것인가? 안채에 다가갈수록 김 영감의 긴장은 높아졌습니다. 들키면 매를 맞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을 바쳐 모셔온 최참판 댁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훈의 천재적인 재능이 이대로 흙 속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양반이 아니면 재능도 재능이 아닌 더러운 세상이지만 저 젊은 농부의 시는 분명 달라. 우리 아씨께서도 분명 알아보실 거야. 김 영감은 최서연 아씨의 시중을 드는 몸종인 개화라는 아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개화야, 잠시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느냐? 김 영감 어르신, 무슨 일이셔요? 이것을 우리 아씨께 전해드리렴. 아주 중요한 것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드려야 한다. 개화는 의아한 표정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요. 그런데 이것이 대체 무엇인데요? 묻지 말고 그저 어서 전해드리거라. 아씨께서 보시면
아실 것이다. 시서연은 창가에 기대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아름다웠으나 병색이 완연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가녀린 손가락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방 안에는 종이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그때 개화가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와 김영감이 준 종이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아씨, 김영감 어르신께서 이것을 전해달라 하셨어요. 무엇이냐? 서연은 무심코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담담한 표정이었으나 시를 읽어내려갈수록 점점 그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 감동, 그리고 깊은 호기심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교차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지은 시다냐? 잘 모르겠습니다, 아씨. 김영감 어르신께서 그저 전해달라고만 하셨습니다요. 서연은 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녀의 크고 맑은 두 눈이 촉촉이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시는 내 검은 곳 소리를 이토록 아름답게 표현하다니 마치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본 것 같구나. 어찌 이리도 내 심정을 잘 아는 것일까? 잠시 후 김영감은 안채 뒤뜰 후원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개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감 어르신, 아가씨께서 그 시를 읽으시고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이 시를 지은 이가 누구인지 꼭 알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김영감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지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서둘러 개울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개울가에서 초조하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지훈에게 달려간 김영감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이, 서연아 씨께서 자네 시를 읽고 눈물을 흘리셨네. 시가 아니라 양파를 드린 줄 알았다니까. 정말입니까, 영감님? 서연아 씨께서 제 시를 읽으셨단 말씀이십니까? 그뿐인 줄 아나? 이 시를 지은 이가 누구인지 꼭 알고 싶다고 간절히 말씀하셨네. 자네의 진심과 재능이 마침내 그분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야.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가슴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지훈은 매일 밤 잠을 설치며 새로운 시를 지었습니다. 서연아 씨를 향한 그의 연모의 정과 예술적 영감이 결합되어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시들은 점점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며칠 후 지훈은 개울가 큰 바위에 앉아 김영감을 기다리며 손가락으로 물결 위에 보이지 않는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영감이 평소보다 더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설렘과 흥분이 어려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일세, 젊은 시인. 서연아 씨께서 자네의 시에 화답하셨네. 정말이옵니까? 아씨께서 제 시의 화답을? 김영감은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비단 보자기에 싼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고운 한지에 단아한 필체로 쓰인 시 한 수와 함께 작은 검은고 악보가 들어있었습니다. 서연아 씨께서 자네 시에 깊이 감동하시어 검은고 곡을 직접 지어 화답하셨네. 이 악보와 함께 이 시도 보내셨소.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아 씨의 시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필체는 마치 춤추는 한 마리 나비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대의 시는 거친 들판에 홀로 핀 난초와 같아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깊은 곳에서 홀로 맑은 향기를 피우니 그 고고함과 애절함이 더욱 내 마음을 울리는군요. 비록 얼굴은 모르오나 그대의 맑은 영혼은 이미 내 검은 곳소리에 닿은 듯합니다. 지훈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서연아 씨의 시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화답해 주시다니. 제 마음이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습니다. 꽃만 같습니다. 우리 아씨께서는 자네가 누구인지 무척 궁금해 하셨네.
하지만 나는 아직 자네가 농부라는 사실은 말씀드리지 않았소. 잘하셨습니다, 영감님. 제가 미천한 농부라는 사실을 아시면 표시 실망하실 테니까요. 아닐세. 우리 서연아 씨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네. 오히려 자네의 순수한 열정에 숨겨진 재능에 더욱 감동하실 것이야. 지우는 서연아 씨의 시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적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대의 시에 맞춰 나의 검은 고를 연주하니 비록 만난 적 없는 두 영혼이 소리로 남아 하나로 만나는 듯하여라. 어두운 규방에 갇힌 내게 그대의 시는 한 줄기 빛과 같으니 이 마음 어찌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으리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서연아 씨의 화답시에 기뻐하며 더욱 열정적으로 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소에게 연물을 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새로운 시구를 떠올리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소야, 오늘은 내게 특별히 맛있는 풀을 주마. 내 마음이 이리도 기쁘니 말이다. 그러나 지우는 시상에 잠겨 소의 고삐를 놓치는 바람에 놀란 소가 마당을 뛰쳐나가 애써 가꾼 밭을 망쳐버리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훈아, 이 정신 빠진 녀석아. 소가 밭을 다 망쳐놓았구나. 어머니의 보로령이 떨어졌지만 지훈은 황급히 소를 쫓아가면서도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서연아 씨와 젊은 농부 박지호는 김영감을 통해 시와 악보를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비록 서로의 얼굴은 본 적이 없었지만 그들은 이미 세상 누구보다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아끼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개울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큰 살구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하며 초조하게 김영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밤새 정성껏 눌러쓴 새로운 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서둘러 다가오는 김영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소와 달리 몹시 긴장하고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영감님? 왜 그리 안색이 어두우십니까? 이러다 정말 무슨 일이 날 듯하네. 무슨 일일세? 아니, 무슨 일이기에 그리 초조해 하십니다. 그 조태수라는 양반 기억하는가? 그자가 요즘 들어 부쩍 대감댁에 자주 드나들며 서연아 씨 주변을 맴돌고 있다네. 그런데 그자가 우리가 몰래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눈치챈 것 같으니. 조태수라고요? 그가 의심한다면... 그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조여오며 불길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편지를 주고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닐세. 오히려 그래서 서연아 씨께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라 하셨네. 자네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 직접 만나다니요?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 아닙니까? 서연나 씨께서 오늘 밤 달이 구름에 가려지는 시간을 틈타 대감댁 뒤편 숲속에 있는 작은 정자에서의 비밀 만남을 제안하셨네. 달빛이 구름 속에 숨을 때 두 마음이 만난다는 암호와 함께 말일세. 지훈의 심장이 폭풍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저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꿈에 그리던 서연아 씨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그의 온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위험하지 않습니까?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서연아 씨께서도 큰 공경에 처하실 것입니다. 아씨께서도 그 위험을 모르시는 바가 아닐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네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시네. 자네의 시가 그분의 병든 마음을 깊이 위로하고 삶의 희망을 주었기 때문일세. 지훈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서연아 씨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녀에게 해가 될까봐 몹시 두려웠습니다. 언제 만나자고 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밤일세. 달이 중천에 떠올라 구름 그림자에 가려질 때쯤으로 약조하셨네.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약속 장소로 가겠습니다. 제 생에 가장 아름다운 시를 준비하여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영감은 갑자기 더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 숲속 어둠을 살폈습니다. 그는 멀리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는 듯한 싸늘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조심하게. 내 느낌이 틀리지 않다면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으니.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 교활한 조태수의 수고할 가능성이 높네. 그자는 서연아 씨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감시하고 있을 테니. 그리고 아씨께서 오랜만에 병석에서 일어나 활기를 찾으신 것 같다고 하셨네. 그것만으로도 내겐 충분한 보상일세. 그리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헤어졌습니다. 지우는 오늘 밤의 만남을 위해 자신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담은 가장 아름다운 시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 차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달이 두터운 구름 사이에 위태롭게 걸려 희미한 빛만을 간신히 뿌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이며 최참판댁 뒤편의 깊은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성껏 눌러 쓴 시가 들려 있었고 가슴은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지훈은 숲속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정자를 발견했습니다. 정자 안에는 희미한 등불이 껴져 있었고 창호지 위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정자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그만 발을 헛디뎌 계단에 걸려 넘어질 뻔하며 쿵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에 정자 안의 인물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누구신지요? 지훈은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정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설렘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박지훈이라 하옵니다. 최서연아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희미한 달빛과 등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지훈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창백하리만치 흰 피부에 가녀린 몸매, 까맣고 긴 속눈썹 아래 슬픔과 총기가 함께 서린 깊은 눈동자. 병약해 보였지만 그 자태에서는 고고한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인의 발걸음은 땅이 아닌 구름 위를 걷는 거 봅니다. 넘어지실 뻔했으니. 지훈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정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검은 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씨의 시와 검은 고소리에 이끌려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저의 무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지훈님. 오히려 지훈님의 시가 저의 병든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어떤 이름난 양반들의 시보다도 깊고 진실한 울림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검은 고를 들어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녀리고 흰 손가락이 검은 고줄을 어루만지는 모습에 지훈은 숨이 막힐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훈님을 위해 연주하겠습니다. 이 곡은 지훈님의 시를 읽고 제가 새로 지은 곡이랍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검은 고줄을 부드럽게 튕겼습니다. 아름답고 애절한 선율이 밤의 정적을 깨우며 정자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훈은 그 소리에 넋을 잃고 서연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과 등불 아래 연주하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지훈은 깊은 감동에 휩싸여 자신도 모르게 즉흥시를 읊었습니다. 달 밝은 밤, 고요한 정자에 울리는 검은 곳소리, 그대 가녀린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잎 같은 선율. 밤, 두 영혼이 소리로 만나 하나의 노래가 되니 하늘의 별들도 숨죽여 귀 기울여 듣는구나. 최서연의 눈에 맑은 눈물이 방울져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의 시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어찌 이토록 아름다운 시를 즉석에서 지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지훈님은 정녕 하늘이 내린 재능을 가지셨습니다. 아닙니다, 서연아 씨. 아씨의 검은 고소리가 저를 이리 만든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잠자던 시심을 깨운 것은 바로 아씨의 검은 고 음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자난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미묘한 설렘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서연의 비단 옷소매가 자신의 거친 무명옷 팔에 스칠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님이 농부라고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이토록 깊고 아름다운 시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속에서 아름다운 식구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귀에 가만히 가르쳐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지훈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농부의 손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곱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지훈님의 손은 농부의 손 같지가 않아요. 마치 글 공부만 하신 선비의 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김 영감이 약속한 대로 부엉이 소리를 흉내내는 신호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훈은 재빨리 정자 아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고 서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검은 고를 다시 들고 태연하게 연주하는 척했습니다. 멀리서 조태수의 수하로 보이는 자들이 횃불을 들고 정자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내일 밤 같은 시간에 이곳에서 다시 만나요. 부디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지훈님. 지훈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기며 서연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보다 달빛이 조금 더 밝았습니다. 어제 갑자기 헤어지게 되어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혹시나 오늘 오시지 못할까봐 걱정했답니다. 서연아 씨를 다시 뵙고자 하는 마음에 그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왔습니다. 지은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더욱 신비롭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방해받지 않을 거예요. 김 영감께서 멀리서부터 주변을 살피고 계시니까요. 김 영감께서는 저희에게 참으로 큰 은혜를 베푸시는군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아씨와 이렇게 만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빛이 갑자기 슬픔으로 가득 차는 것을 지훈은 보았습니다. 지훈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아씨? 안색이 어두워 보이십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병인 폐병을 앓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병세가 악화되어 의원들은 제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기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연의 충격적인 고백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씨. 아씨께서는 분명 건강을 되찾으시고 오래 사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어쩌면 이 봄이 지나면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 병은 여름이 되면 더욱 심해지거든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훈님과 이렇게 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훈은 서연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아 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면 그 시간을 더욱 깊이 사랑하면 되지요. 아름다운 꽃이 비록 짧게 피었다지나 그 향기는 오래도록 남듯이 우리의 만남도 비록 짧을지언정 그 기억은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서연은 지훈의 말에 감동하여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지훈의 따뜻한 위로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님은 정말 시인이십니다.
그 어떤 이름난 의원의 약보다도 지훈님의 말씀 한마디가 제게는 더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그때 갑자기 서연이 잔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침이었으나 점점 심해져 마치 발작처럼 격렬한 기침으로 변했습니다. 씨, 괜찮으십니까? 제가 어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서연은 애써 기침을 참으며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녀가 손수건을 떼었을 때 하얀 손수건 위에는 선명한 붉은 핏자국이 묻어났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은 가끔 있는 일이에요.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서연을 부축하여 정자 바닥에 놓인 방석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김영감의 다급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다시 누군가 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서연은 힘겹게 검은고를 들어 연주하기 시작했고 지우는 재빨리 정자 기둥 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하인 몇몇이 정자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씨, 이 늦은 시각에 어찌 혼자 계시옵니까? 위험하옵니다. 대감마님께서 걱정하실 것이옵니다. 괜찮다. 나는 그저 달빛 아래서 검은고를 연주하고 싶었을 뿐이다. 곧 들어갈 터이니 너희는 먼저 돌아가거라. 하인들이 마지못해 돌아간 후 김영감이 정좌로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과 함께 깊은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아씨. 그리고 젊은이.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태수 그자의 눈을 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거센 폭풍우가 지훈의 초가집 지붕을 사납게 두드리는 소리가 밤새도록 요란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 이시 부인의 이마에 찬 물수건을 올려놓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시 부인은 며칠 전부터 시작된 고열에 시달리며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호흡은 가쁘고 거칠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날이 밝는 대로 제가 어떻게든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이시 부인은 대답 대신 희미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열에 들떠 모의식 중에 잠꼬대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왕자님을 지켜야 해. 그들이 왕자님을 찾고 있어. 어서 숨겨야. 지훈은 의아해하며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이마는 붓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무슨 왕자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임금님의 명이시다. 왕자님을 아무도 모르게 어서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돼. 지훈은 어머니의 알 수 없는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물수건을 다시 채갑게 적셔 어머니의 이마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놓지 마시고 버티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지훈은 사나운 폭풍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빗줄기를 뚫고 마을의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이 늦은 밤 궂은 날씨에 누구도 그의 허름한 초가집까지 왕진을 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깊은 절망 속에서 비에 흠뻑 젖은 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이시 부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속봉아, 네 진짜 부모님은 궁궐에. 너는 왕의 피를 받은 귀한 몸.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아니시란 말씀이십니까? 석봉이라니요. 그건 또 누구입니까? 다음 날 새벽녘이 되어서야 이씨 부인의 열기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지우는 밤새도록 뜬 눈으로 어머니 곁을 식히며 그녀의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어젯밤 하신 말씀이 대체 무슨 뜻일까? 왕자님, 임금님의 명령, 나의 진짜 부모,
궁궐, 왕의 피. 그리고 석봉이라는 이름은 또 뭐란 말인가? 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자주 꾸었던 이상한 꿈들, 웅장한 궁궐의 모습,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과 어머니의 말을 연결지어 보았습니다. 설마 내가